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식량과 금융 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한다는 구상인데 북한이 호응에 올지가 관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패전일을 맞아 일본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보냈고 현직 강요들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이재명, 박용진 의원의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아가면서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에는 새벽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이번 주는 주목할 만한 대내외 정치 관련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 관계와 대북 메시지 등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고 모레는 취임 100일을 맞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대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이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비대위원을 정해 비대위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죠.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이후 여당 내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어떻게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잠시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은 메시지를 분야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담대한 구상이란 이름으로 그 내용이 처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엔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 역시 준비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된 담대한 계획. 지금까진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는 기본 틀만 공개됐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함께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 구축,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과 의료체계 현대화 등 민생 개선, 또 국제 투자와 금융 지원 같은 경제 개발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반대급부로 식량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와 식수, 위생, 산림 등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도 조건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경제 협력 방안부터 발표했지만 군사와 정치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은 오늘부터 가동된다는 말로 사실상 공을 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최근 남측의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을 적당히 손질해 다시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 주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 연합 연습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한일 관계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웃이라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꼭 77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진영 대결이 뚜렷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1998년 발표한 이 선언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하는 게 골자인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 과제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해법은 빠져 반쪽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거냐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래 협력을 마음먹고 과거 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협의하면 마음도 열리고 믿음도 생길 거라면서 이면에서 협의도 하고 고위 당국자끼리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오는 길 과거사와 양국 미래는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과 맥이 통합니다. 우리 광복절, 일본으로선 2차 세계대전 패전일 일본 집권당 자민당 강요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 고민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담겼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 분야에도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자유와 혁신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공분야 긴축, 구조조정,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약속했는데 그만큼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첫 경축사에서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강조한 재정 건전성 확립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공적 부분의 긴축과 구조 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기초 생활보장 강화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양극화 심화를 꼽고 도약과 혁신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었던 주택시장 안정화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또 집중호우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하고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보호시설 청년 자립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광복절 축사 3분의 1가량을 경제 문제 언급에 할애하면서 민간 기업들에 대한 혁신 지원을 약속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천명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지원 강화 방침이 실제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광복절인 오늘은 일본의 패전일이기도 하죠. 기시다 일본 총리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현직 강요들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놓고 침략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와 반성 대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패전한 지 77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강요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민당 정조 회장을 지낸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 장관과 아키바 부흥 담당 장관입니다. 国策に準じられた方々の御霊に尊崇の念をもって感謝の誠を捧げてまいりました。 기시다 총리는 직접 참배하는 대신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을 보냈습니다. 강요뿐 아니라 하기우다 정조 회장 등 집권자민당 주요 인사들도 이른 아침부터 참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등 피해국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침략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どの国であれ、国のために命を捧げた方々に尊崇の念を表することは当然であります。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사과와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力を合わせながら、世界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に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침략 전쟁으로 인한 강제 동원과 위안부 등 엄연한 현안들도 일본 정부는 한국이 풀리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조만간 한국 법원이 강제 동원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금화 전에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은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양국 관계는 큰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주 내린 기록적인 폭우 탓에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에 이재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입니다. 침수됐다는 걸 보여주듯 얼룩진 침대 매트리스가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또 문짝을 잃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가릴 것 없이 침수 잔해물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데 침수 직후 상황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순식간이에요. 몇 분 만에 이게 물이 그냥 급속도로 차가지고 지금 쓰레기 이거 정리가 권하면 된 거예요. 여기 길 차가 못 다녔어요.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여기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여기 꽉 찼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 인력과 자원봉사자, 구청 공무원까지 투입돼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 인력이 침수 잔해물을 꺼내오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자원봉사자는 집안 청소를 맡아 합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만 수해 침수 피해가 6천여 건이나 접수돼 좀처럼 정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우로 집이 물에 잠겨 대피한 이재민들입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와 대피소로 이동한 만큼 또 한 번 폭우가 내리면 더는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건 너무 힘들죠. 여기서는 또 거수할 영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없잖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거 제일 걱정된 거죠. 가면 공원 갈 데밖에 없어요. 여기요. 한 발목 정도 지금 물이 차 있는데 지금 빨래를 끄집어내야 되고 전자제품은 뭐 할 것 없이 걱정이 되죠. 많이 되죠. 근데 어차피 뭐 이제 거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복구 작업이 언제쯤 끝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막막한 상황. 또다시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한숨만 깊어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와 청양에서는 광복절 휴일에도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군 장병과 공무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지만 복구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은데 큰 비까지 예보되면서 수재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입니다. 중장비로 폐사한 소를 옮기고 밀려든 토사를 치우기 위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도로 주변에는 여전히 커다란 나무와 돌덩이들이 가득합니다. 또 다른 마을에는 군 장병이 투입됐습니다. 집안은 장비 진입이 어렵다 보니 흙과 돌덩이를 삽과 수레를 이용해 일일이 퍼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 내부에 토사물이 들어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장병들이랑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도로까지 끊긴 마을. 중장비들이 흙을 쌓아 임시도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무원들도 침수 피해를 본 농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밀려든 숲풀 더미를 치우고 또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물길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일손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멜로는 그대로 매달려 있고 토사가 밀려든 노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도움은 주고 있지만 현재 피해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사에 떠밀려온 고추 건조기가 인근 밭에 그대로 처박혀 있고 밭작물도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수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걱정이 더 앞섭니다. 수도하고 물, 전기 이게 제일 급해요 지금 나오지 않고 지금 물도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남에서 221건의 시설물 피해와 345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부여와 청양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와 강원 등 중북부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남아가면서 충청과 호남에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오후 내내 북한 지방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저녁부터 점차 남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 동두천과 포천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원과 경기 지역의 호우특보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차츰 서울 등 전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은 밤사이 꽤 빠른 속도로 남하하겠습니다. 자정부터는 충청과 경북 북부 지방에 비가 오겠고 내일 아침에는 호남 등 남부 지방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와 호남 그리고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충청 이남 내륙에는 최고 100mm 그리고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 남부 그리고 전북 지역에 내일 새벽 시간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 비핵화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경 없는 저녁에서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의 이제 경축사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제 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초 이제 취임사에서는 담대한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광복절을 맞이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건가 한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하셨긴 했지만 네. 정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냐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과거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고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을 이제 뜯어보면은 일단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먼저 선행적으로 비핵화를 할 경우에 이제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북한은 이제 이 핵 개발의 명분이 이른바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제 문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려면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체제 안전 보장 예. 이런 걸 이제 요구해 왔는데 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정치 군사적인 분야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역사의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도에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달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거든요.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이 열렸는데 그게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열차를 오래 타고 가서 회담에 임했던 데는 경제 제재나 해제, 완화를 좀 목적으로 미국을 좀 설득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막혀버리니까 이제는 남북이나 북미 관계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겠다. 자력갱생, 장기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이 상황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혹은 부분적인 완화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면은 유엔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북한도 러시아를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에 반대를 했거든요. 유엔 총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롭게 북한이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한국이 어떠한 담대한 제안을 하더라도 실제로 응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조금 집중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른바 이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그런 그렇죠. 그 정책이 있었죠. 예. 얼마 전에 이제 북한 그 관영 매체도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라는 것도 비핵 개방 3천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예. 취지의 어떤 좀 평가절하는 그런 그 내용을 내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북한이 가뜩이나 이제 이 담대한 계획,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오늘 경축사 내용을 보고도 이들을 어떤 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만한 이 요인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게 평가시군요. 예, 저도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북한은 이미 핵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기존의 뭐 ICBM뿐만 아니라 전술핵, 소형화해서 전술핵 무기를 만들고 그걸 실제로 사용 가능하다 하는 정도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쉽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이 어떤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대비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어떤 그 접근법을 취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도발에도 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의 그 국방력이라고 할까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런 도발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낮지만 국지적인 도발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큰 충돌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뭐 김여정 부부장도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에 대해서 대항 조치를 하겠다. 이거는 엄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복 얘기까지 했죠. 예. 네. 네, 그래서 어떠한 보복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과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 먹고 북한이 항구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그 큰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대북 억지 그 역량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갖춰 나가야 되겠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남북 간의 채널 그리고 예. 대화 이걸 좀 복구하기 위해서 좀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현재로서는 그런 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네. 남북 대화의 채널이 모두 단절돼 있다는 예. 거거든요. 더군다나 북한이 우리의 어떠한 그 호의적인 제의에 대해서 협력 의사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응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갖고 있는 딜레마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기적인 거라기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구체화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대북 정책이라는 거는 국가 전략, 대외 정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는 실제 국가안보 전략이 어떤 것이냐, 대외 정책이 어떤 것이냐에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출범한 지 100일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거를 막 준비하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현실 혹은 주변 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야겠죠. 네. 한일 관계 관련 메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경축사를 보면은 그 자유라는 가치, 예. 그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예. 윤 대통령이. 그리고 한일 관계 역시 이 자유라는 어떤 보편적 가치를 이제 고리로 해서 풀어가자는 그런 그 내용으로 들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양국이 이제 미래를 열어가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담았는데 특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예.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거는 한일 관계에서 보면은 이정표적인 그런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일 간에 지금 과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오부치 당시 총리가 겸허하게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어요. 그걸 또 김대중 대통령 평가를 하고 그 전제 위에 21세기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건설하자 한데 두 정상이 의투합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과거는 이미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이자가 아니라 과거를 전제로 하고 너무 구속되지 말자. 네. 미래지향적인 그 관계를 별도의 우리 합의를 통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 또 일본의 문화 개방도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또 전후 일본이 어떠한 그 정책을 펴왔고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는가. 우리는 조금 인색했는데 과거의 정부들은 김대중 정부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이 앞으로도 중요하고 양국의 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게 합의를 했던 거라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정신은 충분히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998년 10월이거든요. 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핵실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24년 전과 지금의 국제 정세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 아시아, 인도, 태평양 혹은 유럽의 안보 문제 골고루 본다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한일 양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함께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그런 협의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이런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뭐 정신은 이제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세의 변화라든가 예. 특히
특히 이제 일본 이 정부 내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일본의 이제 패전일이었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고 또 강요들도 이제 참배를 하고 뿐만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더 이제 우경화되는 그런 이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24년 전에 이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자유라는 어떤 이런 보편적 가치를 연결고리로 과연 좀 그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해법을 이제 마련해야 되죠. 당장이 이제 압류되어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광복절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연설에는 식민지 지배라는 말이 없었어요. 일본의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대응해야 할 거는 맞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중요한 국가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관계로서 설정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시 역사 문제의 해결 없이 현안의 해결 없이 어려운데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가까이 가고 설득을 했냐 혹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는 아쉽게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광복절 경축식에는 이용수 기론역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죠. 할머니를 직접 초대를 했거든요. 또 그 강제동원 피해자분도 초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식민지 지배라는 언급이 없었다. 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촉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그 원고 측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좀 더 이제 보듬고가는 그런 그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이 배상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이 과거사 문제, 산적한 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좀 언급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2020년도에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춘식 할아버지 언급을 했어요.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인데요. 이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출규제를 일방적으로 단행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이 한국과 일본의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이익에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피해자들에 가까이 가는 실제로 현금화가 되기 전에 뭔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고 좀 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죠. 19일에 이제 대법원이 이제 관련 그 결정을 내릴 예정이죠.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이제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이제 경매로 이제 이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현금 배상을 할지 여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모레 취임 10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적을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작심 기자회견 이후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작심 기자회견 이틀 만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당시 자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욕설이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지령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취임 100일을 앞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25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당내에선 이준석 대표를 향한 맞불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 기자회견이 내부 총질이자 당에 폭탄을 던진 셈이라고 비판했고, 정치인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전체적인 기자회견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1년 전과 달리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이 대표의 막말과 떼쓰기가 보기 딱하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이 대표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만 양두구육과 삼성간호 등의 말은 도덕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직후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자중질환은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여권 내 분열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당은 당대표를 젊은 분으로 써서 잘 이용해 먹고 헌신자처럼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법원 판단도 큰 변수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 기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인 오는 17일로 잡혔는데 빠르면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좌초하게 되는 만큼 이번 주 집권 100일째를 앞둔 여당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했던 강훈식 의원이 안방인 충청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부진하자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박용진 의원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 저조한 득표율 끝에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데 한계를 느꼈다면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그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임을 설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파랑과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이른바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면서 사실상 박용진 의원과 단일화나 연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젊은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한 또 서로 간의 비전을 공유하지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세를 받는 이재명 의원은 강 의원의 사태가 아쉽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차세대 리더를 발굴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 텃밭인 광주 전남 지역을 찾은 이 의원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비록 타인에게 폭력의 결과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광주를 찾은 박용진 의원은 아직 전체 유권자의 70%가 투표하지 않았다며 97 주자로서 새로운 승부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97세대가 더 힘을 합쳐서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져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중도 사퇴했지만 박용진 의원과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은 만큼 이재명 의원의 대세론에 더 불을 지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시간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과 각 당 소식,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퇴임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 같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취임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쓴 바 있습니다만 오늘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
33번 나왔다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자유라는 용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35번 언급이 됐고 오늘 8.15 경축사에도 33번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철학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를 자유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개념화 시켜가지고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유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오늘이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되찾았다. 그다음에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를 닦았다. 즉 산업화를 자유적 토대를 닦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민주화, 제도적 민주주의 구축, 쉽게 말하면 민주화인데 민주화에도 자유가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가야 한다. 이제 미래 비전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불평등 구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미에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 이게 근대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인데 거기에서 보수는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고 또 우리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 나아가서는 소극적 자유에서 이제 적극적 자유, 경제적 자유까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유 개념을 보수 쪽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잘 수용해서 했고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이제 평등이 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 약자, 장애인 또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유라는 키워드를 이제 주제로 해서 독립운동도 이제 이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보호, 양극화에서도 이제 자유라는 개념으로 이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정권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어떤 정권의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권이 뭘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쉽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틀로만이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일정 부분은 좀 뭐랄까요 혼동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이런 틀이에요. 그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투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러한 과정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우리의 뭐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이런 과정 쭉 관통하는 그러한 정신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말 자체에 담긴 의미하고 그동안 사용되어 온 의미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도 그러한 맥락으로 사용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독립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좌우가 따로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민족의 분단 이런 걸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우리 체제가 인정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경축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건국절 논란으로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건국절 논란까지는 이제 의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로는 가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이전의 독립운동 과정을 자유민주주의 쟁취 과정이다라고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 노력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다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남아 있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논쟁이나 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축사 내용은 이렇게 뭐 대북 메시지라든가 한일 관계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사의 큰 틀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대부분이었고 사실 이제 이 정부와 이 여권이 대통령 지지율을 비롯해서 뭐 당 내용을 비롯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전국을 돌파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고 오늘 이게 경축사도 있습니다만 모레는 이제 이 윤 대통령의 100일 계획이 그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죠. 거기서 뭐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올지는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게 또 하나 있었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 전주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이제 긍정평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29.3%에서 이제 오늘 조사 결과로는 30.4%, 1.1%포인트가 상승했는데 네.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2달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계속 하락해 왔거든요. 이 하락 추세가 멈추었다. 그리고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마지막 한 3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만약에 주말을 지나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은 이 추세를 보면은 조금 30% 초반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도가 하락을 멈추고 정체하고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5일간 휴가를 갔다 오면서 도어 스태핑에서 대국민 메시지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그리고 초심을 돌아가겠다. 이렇게 본인이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약간 회복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조금 반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인적 쇄신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조금 하락이 멈췄는데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이게 과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한 25%에서 35% 박스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만약에 그 박스권을 탈출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적인 인적 쇄신, 또 그다음에 국정에 대한 어떤 노선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8월 17일 날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하고자 하는 국정 과제와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조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여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저는 30% 중반대 이후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말 기자회견과 관련한 이 민심의 흐름은 저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기간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한 세력과의 어떤 그 이른바 전면전을 좀 예고한 상황이어서요. 과연 이게 당 내용이 이제 단기간에 수습될지도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도 악재들이 계속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제대로 됐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좀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하락세가 좀 멈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분명히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그 기대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모양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낮아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좀 좋은 조건이 일정 정도 정권 초기에는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이 지지율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잠잠하게 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반등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은 워낙 이제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해서 30%대로 회복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취임 초기에 30%대 지지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당한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 유발적인 그런 정치가 아니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국민 통합적이고 그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내비쳐야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당내 내용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힘으로 이제 좀 짓누른다든지 이른바 이제 당내에서 이른바 윤핵관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뭐 이 충성 경쟁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갖고는 회복되는 게 아닌 거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이 뭔가 잘못 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어떤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당이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쓴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를 밀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좀 뭐랄까요? 그런 얘기가 안 맞는 얘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이만큼 변화했다,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일 날 나올 100일 이 기자회견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정말 국민의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당 내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의 그동안의 하락세는 좀 주춤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단 좀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 17일 그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적 개편 앞으로 이제 인적 개편 내용이라든가 국정 운영 그 기조의 변화라든가 이거를 이제 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좀 보고 판단하자 이런 의중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그런 이 당내 내용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같은 날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있죠. 그와 관련된 법원의 이제 신문 기일도 17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날 뭐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 참석을 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대표가 이제 참석해서 또 뭐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이 뉴스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메신저의 혼란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국민들과 언론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뭐 기자회견 더 관심이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것도 상당히 관심 뭐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17일 날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예, 아마 그 판사가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을 거고 네. 그날 아마도 이제 채권자가 이준석 전 당대표고 채무자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전 당대표는 직접 그 심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아마 대리로 변호사를 내실 것 같은데 그 생생한 장면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자극적이고 상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게 국민을 자극하는 또 언론의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것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법원에서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조금 무리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이 비대위 출범과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윤석 전 당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냐 좀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기각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면서 외곽에서 싸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으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모으고 또 책을 출간하면서 본인이 밝히지 못하는 자세한 내용들을 다 비화로 스토리로 책을 발간해내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상당한 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 지금 문제의 중앙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정당의 문제니까 무시하고 이준석 전 당대표가 법원의 문제, 검찰의 경찰 조사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맡겨두고 서서히 정리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대통령이 좀 포용 전략으로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 많았는데 조금 쉬었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내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윤리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윤석 전 당대표를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주호영 이번에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 그저께 이준석 전 당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은 윤핵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했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윤핵관들을 정리해라. 적극적인 인적 쇄신을 해라. 그다음에 그 대선 동안에 발표한 정책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표명해라. 이렇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내에서 또 대통령이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법정 소송 정치적 투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저는 둘 다 손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는 게 올바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 법원이 어떻게 이 가처분 신청 내용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는 사실 전통적으로는 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담당 판사가 최근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른 이제 이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는 건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결자 해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이 전면전 그리고 윤핵관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지금 선언한 가운데 좀 그 여론전에 지금 나설 김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풀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선동 원내대표한테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는 대통령이 보낸 것인데 그것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들은 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책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서 교수님은 이제 어떤 폭로성 어떤 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좀 극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셨지만, 이게 저는 뭐 폭로라든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이준석 대표가 뭐 망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아젠다 세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더 좋은가를 중심으로 지금 주장을 하겠다는 거에 가까워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근데 그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어떤 여러 가지 무슨 뭐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고, 이준석 대표가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스윙보터를 잡아야 되고 젊은 층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라는 것도 갈등 유발적인 전략이거든요. 방향이 뭐 다를 뿐인 것이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이준석 대표 변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나서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포용적으로 가더라도 중도층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권의 어떤 흐름을 스스로 창출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다소 주호영 비대위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 9월, 10월 달에 국정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수사라든지 굉장히 이전 정권이나 민주당에 해당하는 어떤 민주당 인사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이 상대편 때려가지고 우리 편 단결시킨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들 하는 언론의 지적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갈등 유발적이고 여전히 이제 좀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방식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거에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저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가는 전략이 오히려 필요한 것인데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강훈식 그 의원이 뭐 단일화 없이 중도 사퇴를 한 상황이죠. 민주당도 사실은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어대명이 아니고 확대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민주당 얘기는 뭐 저희가 자세히 못 다루겠습니다만 민주당도 비대위 상황에서 지금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계속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여당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의 한 주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정 기간 상당히 좀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투임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서울 수유리에 안장돼 있던 광복군 17분의 유해가 77년 만에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국립묘지에 모시는 걸까? 젊은 시절 목숨을 잃어 안장을 신청할 직계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손이 없으니 잊힌 이름이 되었습니다. 김유신, 김찬원, 백정현, 이해순, 현희평, 김순근, 동방석, 이도순, 이한기, 조대균, 김성률, 김운백, 문학준, 안희룡, 전일묵, 정상섭, 한휘. 과거는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과거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기는 국민들이 8.15 그러면 몇몇 사람들의 영웅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600여 명의 한국 광복군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복이란 말에 익숙한 건 이 익숙치 않은 이름들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고 축소됐던 광복절 타종 행사가 3년 만에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열린 다채로운 행사에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광복절을 기억하며 연휴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 손에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700여 미터를 걸어 도착한 곳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정오가 가까워지자 장내에 종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5, 4, 3, 2, 1. 광복 77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타종 행사가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행사에 시민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독립 운동가분들을 좀 더 기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하면 더 좋으니까 오히려 더 의미 있지 않나. 우리도 그런 당신분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옥사 안. 아이들이 열사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봅니다. 김영식, 신광민, 그렇지. 그렇지.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알아보며 선조들이 일궈낸 광복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그 이념과 신념 그리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조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같이 오게 되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게 저희한테 크게 와닿아서 이렇게 매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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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7주년을 맞아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3컷. 먼저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한 남성의 소동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아이의 부모에게 다가가 왜 피해를 주느냐,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말라며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어른은 피해봐도 되냐며 계속 쏘아붙이던 이 남성. 승무원이 제지하자 아예 마스크를 내리고 소리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울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은 없다. 아이의 울음보다 당신의 고함이 더 시끄럽다라고 일침을 놓았는데요.
아이의 부모가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흥분을 해야 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엔 몰려드는 구경꾼 때문에 안락사를 당한 바다코끼리 소식입니다. 북극 생물인 바다코끼리가 노르웨이에 출몰해 구경꾼이 몰려들자 정부가 안락사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오슬로 해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으로 유명세를 탄 바다코끼리 프레야. 프레야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자 당국은 반드시 거리를 두고 근처에서 수영이나 카약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자 바다코끼리가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동물 복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당국은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바다코끼리가 휴식을 방해받거나 위협을 느끼면 거칠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른 곳으로 방생할 수도 있는데 꼭 안락사를 시켜야겠냐는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 공개 증언 31주년 기념 시위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14일 시위를 공동 주최한 베를린 일본 여성 모임은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와 개별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책임을 부정하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과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출신 등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진실은 이긴다, 우리가 역사다라고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로 외쳤는데요. 누리꾼들 역시 피해 여성들이 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루빨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사이 8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등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유행 정점 예측치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최근 일주일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9일 364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무려 8배나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절반은 80세 이상이었고 여기에 60대와 70대까지 합치면 87%에 달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감은 신규 환자 추세와 1, 2주 차이를 두고 뒤따라 움직입니다. 이달 들어 신규 환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은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5%까지 올랐고 수도권 준중증 병상은 71%가 찼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복절 연휴와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 뒤 진단검사 규모가 다시 커지면 신규 환자 증가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철 전에는 주로 수도권 내에서 빠른 증가가 있었다면 7월 말 8월 이후로는 이제 비수도권에서 또 빠른 증가세가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이 끝나면은 다시 수도권에서 재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가 많을 경우 유행이 정점을 지나더라도 확진자 규모는 천천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루 확진자 20만 명을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예측한 정부는 휴가철 등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월간 유의처 시간. 이번 달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자립시키는 이른바 탈시설 정책 논란을 다룹니다. 김자영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탈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탈시설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용어입니까? 네, 탈시설은 쉽게 말해서 이 장애인을 요양병원이나 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 시설로부터 나온 장애인들을 지자체나 지역사회가 보호하면서 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인데요. 이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차 줄이고 이 신규 시설 개소는 막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온 이유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지난 1987년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불황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명의 장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75년부터 12년 동안 장애인 등 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은 과거뿐 아니라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구의 시립희망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감금,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지난해에도 여주 서울 라파엘의 집과 대구 청암재단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터지면서 이 장애인들을 이 시설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탈시설 정책은 지난 2004년 이 장애인 단체의 주장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건데요. 말씀대로 이에 반대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생겨나면서 현재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이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과 장애인 시설마저 없으면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며 반대하는 가족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양쪽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토론 형식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자폐성 발달장애, 옛날로 치면 1등급, 1급 장애를 가진 이동희 엄마 최한숙입니다. 저는 63세이고 저희 아들은 34살 중증 발달장애인 엄마입니다. 시설에서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뭐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봐요. 거기에서 비리나 인권에 침해되는 걸 아무도 노출시키지 않아요. 발달장애인 중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럴까 없어요. 그걸 부모가 해주는 거지. 내 자식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시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능하다고 봐요. 자폐나 발달장애, 다운증이나 지적장애 다 지원만 가능하면 지원만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으면 지역에서 사는 거 충분하다고 봅니다. 100% 힘들다고 봅니다. 경증에 가까운 발달장애인들이 오가는 그 보호자들이 도와주면서 혼자 자고 또 아침 같은 경우는 밥을 찾아서 먹고 이런 형식까지 가능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 시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겠어요? 150명이면 150명이 똑같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그 시설에 있는 이용자 위주의 시간표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짜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유엔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나 인권 자유가 굉장히 침해되어 있고 24시간 돌보미를 해줄 수 있고 여러 분들의 눈이 있고 천사 같은 복지사들이 있고 그런 데서 살아가기를 엄마가 죽은 후에 또 엄마가 늙어서 병이 들은 후에 쇠약해지는 후에 우리 아들은 그런 데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24시간 지원 체제만 갖춰져 있다면 발달장애인도 훨씬 좋은 상태로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지금 체제에서도 발달장애인도 할 수 있다고 자립해본 저로서도 말할 수 있고요. 이 지역사회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발달장애인 특성인 우리 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차가 가면 불빛이 좋아서 뛰어들고 자기가 싫으면 굶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보조가 필요한 저희 아들을 그렇게 자립지원주택에서 살가 하고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절망이에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같은 발달 장애인을 둔 그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정반대로 이제 엇갈리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시설을 찬성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발달 장애인을 이제 지원만 해주면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반대하는 가족은 이제 자립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데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장애인 복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 타일 시설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먼저 타일 시설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는데요. 그동안 장애인의 시설 거주 여부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결정됐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에 담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 조항을 보더라도 타일 시설은 거스를 수 없다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며 타일 시설 연구를 이어온 경희대 박숙경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모여있는 곳 안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유로운 일상, 어떤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자극들이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자극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그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통합 활동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어떤 행동 개선, 도전 행동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타일 시설이 자칫 중증 장애인의 돌봄 책임을 이 장애인 가족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또 오히려 장애인 시설보다 가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더 많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천주교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이기수 신부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2020년대 보건복지부에서 인권 침해되는 거 조사를 발표했는데 시설에도 14%가 나왔어요. 집이 39%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시설은 전국에 2만 5천 명, 6천 명이 운영비가 한 6,20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끄집어낸다? 라고 했을 때 2만 5천 명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끄집어냈을 경우 얼마 드느냐? 거의 약 4조 들어갑니다. 네, 해당 논란에 대해 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타일 시설이 곧 시설 폐쇄는 아니라며 이 집단 거주 시설을 소규모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타일 시설을 반대하는 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발굴할 때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취재 내용을 보니까 장애 정도라든지 장애 가족들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가족들의 깊은 고민 그리고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월간 뉴이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다룹니까? 네, 다음 월간 뉴이저는 시각 장애인이 겪는 정보 접근성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여전히 많은 시각 장애인들은 이 학습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각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취재 보도하는 이 색다른 형식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자영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